국민의힘에서는 연이은 대선 불출마와 경선 불참 선언으로 주자들의 역학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룰 확정에도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상황 오늘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원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한 주자는 9명이고 당장 이제 1차 경선을 통과할 4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경선에서의 경쟁 구도 일단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사실 한덕수 대망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직접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검토를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땐 저희가 후보 등록 마감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선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출마 선언을 했던 그런 후보들 사이에서 아마 4강이 치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력한 또 4강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 3명이 좀 3강을 펼치는 가운데 나머지 한 명 빅3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빅4였다가 지금 빅3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 어떤 후보가 들어가게 될까를 지켜보는 것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희가 또 이제 탄핵 심판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반탄과 찬탄 이 구도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세훈 전 시장이 소위 찬탄파로 분류가 되었던 만큼 이 오세훈 시장이 이 사라진 자리,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판도를 후보들이 어떻게 끌고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와 전망을 해주셨는데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석은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판에 사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단 경선 구도가 조금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사실 4인 경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의 표가 과연 어디로 분산이 되느냐 이게 첫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찬탄이냐 반탄이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중도 확장성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주목해 왔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층은 김문수 전 장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어느 정도 표가 옮겨질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나 숫자를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내 지지세로만 본다면 김문수 전 장관이 제일 지지세가 높다고 하는 건 대체적인 뭐 분석일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근데 두 사람이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당내 지지세가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지세가 사실은 강성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아니면 흩어진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조금 흩어질 가능성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관심인 것은 사실 저도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네. 4인 경선 중에서 마지막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4인 경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반탄파로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나경원 의원이 그걸 겨냥해가지고 열심히 아마 그동안에 그런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가 일정 부분만 옮겨가더라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적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그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독수 권한대행 문제는 사실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이따 뭐 말씀 나눌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앞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경선 빅3로 분류되는 주자들이 모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빅3가 됐건 다른 후보들이 됐건 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하면서 총 두 가지를 제가 보기엔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꼭 그게 나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선당 후사의 마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당 역시 대통령을 추대하고 좀 성실히 보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탄핵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 교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당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상황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반면 교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을 좀 반추해서 앞으로 시대 정신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은 이 정쟁의 그런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은 관리형의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당이 요청을 한다라기보단 국민들 차원에서도 그런 수요가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후보 출마가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반증하듯이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당내 후보들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거든요. 오늘도 수차례 논평을 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말 각을 세우고 견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저희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국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경선 주자들의 이런 견제 어떻게 보실까요? 전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발언처럼 해석을 한다고 하면 2번이나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을 낸 정당이잖아요. 국민들한테 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염치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번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선전을 하겠다. 애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은 후보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를 낼 수밖에 정당이니까 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으로서의 도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지적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도 출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든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보고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의미를 자꾸 실으려고 했다고 하면은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될 길에 대한 얘기들은 했을지는 몰라도 특정 후보를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말 차마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미리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누구를 지원하기 위한 판짜기를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업자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사실은 본인이 실수를 한 측면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연루됐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뛰어봐야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소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였다고 하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해서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견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선수가 지금 심판이 지금 선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태도를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런 욕심을
대권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빨리 그 부분은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내야 된다고 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빨리 물러나라. 이번 선거도 이렇게 되면은 선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사회에 사회 갈등만 키우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빨리 데려오고 싶으면 빨리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안 했습니까? 부총리도 권한대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든가 그렇게 하는 게 순서다, 순리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바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 데리고 싶은지 제가 묻고 싶어요. 무슨 염치로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 데리고 와서 대통령법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고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자, 조금 반론 기회와 함께 제가 네. 이 질문까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뭐 한덕수 대행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이제 빅3로 분류되는 주자들이 모두 이제 이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할 수 있을지 이 부분과 함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반론을 먼저 좀 드리자면 예. 그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모든 걸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저희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국무위원들 줄탄핵 등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조차도 대통령이 그런 고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민주당도 반성할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처럼 행정부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행정부를 적절히 뒷받침하지 못했고 오히려 야당의 주장에 동조를 해서 너무 쉽게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측면에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지금 때나 사실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200명이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똘똘 뭉쳤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늘 분열하고 반목해서 대통령을 고립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탄핵을 겪게 됐기 때문에 당내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 인사를 계속해서 데려오는 방식이 저도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선은 시대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 가장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인사들이 그런 시대 정신을 안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저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관리형 리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심판이 선수를 겸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쌍탄핵, 줄탄핵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탄핵을 한번 시켜보시면 아마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피해자 서사를 안고 출마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당권 대권을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반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다. 지금 모든 선거의 룰과 선거관리위원회, 당의 전략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후보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반칙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예. 아마 그 지난 그 19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 그런 단일화 모델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의 후보가 있었고 또한 정몽준 전 회장이 다른 당을 통해서 이 어떤 후보 출마를 했고 그 두 사람이 막바지에 단일화를 그랬죠. 하면서 좀 당심과 민심의 그런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런 형태로 대선에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 당내 경선에서 저희 후보가 선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대선에서 어떤 판을 만드는 그런 심판 역할을 마무리한 뒤에 그러니까 너무 시기가 늦지 않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각자 당심과 민심을 결합하는 형태로 해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전략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경선 컨벤션과 그런 어떤 대중들의 니즈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짧게 길게 안 할래요. 네.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책임 전가할 겁니까? 누가 민주당이 계엄 선포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부하부리듯 국민의힘을 다뤘던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해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하처럼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막 대통령의 물갈이하듯 갈아버리고 이런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권력 폭주가 시작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은요.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단일화 모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성격이 각각 다른 사람이 둘이서 만났을 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과 한독수 두 사람은 같은 운명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정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대체한다? 또 대체하면서 플러스 시너지를 내서 국민의 후보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별로 국민들은 예. 그런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아주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쪽 후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세력을 아우르는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선 후보로서 이번에 존재감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뭐 이런 이제 칭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들어가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채 의식이나 아니면 지지세를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차기 대통령이 용산으로 과연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다 민간한테 개방돼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이라도 곧바로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용산에 들어가서 기존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온 대통령실을 그대로 군 관계자들하고 또 쓴다? 그것도 사실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을 할 겁니다. 아마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역 분권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역 분권 문제는 아마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내 지지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재명 대표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각을 세워야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당내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2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출마를 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하고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의 적장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상징성이 있고 서사가 있는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위 친명계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그냥 정치적으로 과거의 그런 이미지를 회복하는 정도, 인지도를 회복하는 정도의 그런 수단으로 지금 대선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작 당선되고자 하는 그런 열기와 의지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려고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지방 분권 자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정권 당시의 그런 어떤 아젠다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앞세운 것 또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사, 그 문재인 정권의 서사를 좀 안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친명계에게 사실상 장악당한 지금의 민주당에게 과연 그런 아젠다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이게 어떤 뭐 내란 수계다, 뭐 내란몰이다, 뭐 이제 내란 종식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그런 간극은 절대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기 직전만 해도 다시 또 그 수박 색출의 과거 아픈 사례들을 끄집어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그런 갈등 상황들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그 갈등들을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내 경선이 또 한 번 아픔과 상처를 얼룩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경선 룰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경선 룰과 관련해서 들러리 경선,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특별당규 준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저도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하고 그다음에 김두관 전 의원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그 의견을 수렴하기는 그러니까 수용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내세운 게 그래서 이제 50대 50이라고 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대 대선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민주당이 좀 달라졌어요. 일단 당원들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권리당원이 한 110만이라 그러면 지금은 한 달 이상 당비낸 권리당원만 2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당원 숫자도 늘어났고요. 당원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100% 당원으로 뽑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양보하는 선이라고 얘기해도 당원 의사를 한 70% 정도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거세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50%로 내렸잖아요. 더군다나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또 더 엄격하게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이 반발할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후보들이 지금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후보들을 고려해서 당원들 반발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이 정도 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은 100% 국민 경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반발하는 후보들도 본인 스스로도 그게 다 수용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선을 포기하거나 이런 쪽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당원들하고 절충하고 하면서 또 시간이 굉장히 경선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내에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좀 갈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반응. 네.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요구가 커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민주당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상 장악돼 버린 그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그런 열망을 실현시켜줄 책임이 있고 당원들의 권리를 또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당심을 반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한 사람의 승기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극 체제로 거의 3년 가까이 운영된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경선의 컨벤션을 위해서라도 좀 전략적으로 그런 국민 경선제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여지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위한 그런 좀 안타까운 폐쇄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몇 차례만 경선을 더 했으면 이낙연 전 총리에게 졌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67%를 득표를 했어요. 그때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들이 펼쳐지면서 이재명으로 못 이긴다. 이런 어떤 열망들이 당내에 생겨났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린 경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심판과 선수를 겸했던 일극 체제의 민주당이 이렇게 폐쇄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상황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